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금요일장 오늘 시장도 무사히 잘 흐름을 잡아갈 수 있을지 장 전에 저희가 또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매 시그널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장 전에 작전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우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대지수는 모두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발표가 됐던 유로존 CPI를 비롯해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일부 언급됐습니다만은 장 막판에서는 다시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성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하고는 약소한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S&P 500 내에서도 에너지 섹터 그리고 IT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다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하락에 대해서 조금 선 대응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완화되는 것은 이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3주 만에 첫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5.9%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6개월째 지금 이제 기존주택 판매 지수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악재성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제 촉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커졌던 이 인플레이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고용 지수가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가스 부가세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 19%에서 7%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스 가격이 일부 변동은 있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호주에서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규제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격 폭차에서의 변동들이 조금 좁혀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봤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 없이 이제 한쪽에서 당겨지고 한쪽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 다음 주 장의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국내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이슈로서 좀 발표가 될 만한 지표들로는 독일의 7월 PPI 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영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지수들이 국내 동향들과 함께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신다면은 증시 양들을 살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돼야 오늘 우리 증시도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승으로 마감이 다행히 됐네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5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나 제조업 업체 신규 수주 등 10개 항목을 기초로 추산을 하고 있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서 이제 어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일부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올 6개월에서 이제 1년 내 다가올 충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선물 가격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구리 가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보고 경기의 활성화 여성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닥터코프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굉장히 받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만큼 산업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가 됐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실업률 부분에서는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실업률 자체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실업률 자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발적인 실업률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그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라든가 소비 신뢰지수와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가 결국 물가 영향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주택 착곡 지수, 즉 이제 신규 주택 지수가 마찬가지로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소요가 줄어들었다. 즉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자체가 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의 축소, 즉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어떤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계 지출에서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다가올 동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 지수가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동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 제조 판매 관련된 부분들이 지수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현재 이제 소비자 물가 부분들이 굉장히 촉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PC 지출, 즉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CPI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실제 PC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원인이 미국 내 GDP가 이제 가계 소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이런 PC 물가 관련된 부분들을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7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파 혹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연중에 이제 미국 내 실질 GDP 같은 경우는 2% 수준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가겠죠. 특히 이제 PC 물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해 5% 수준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PC 물가 전망을 이제 목표를 이제 2.5% 수준으로, 즉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서 진행을 한 바 있지만은 다가올 10월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드워치에서는 이번 다가올 9월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이제 금리가 정정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마찬가지로 또 이제 6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조정하 있습니다. 2.75에서 이제 3%까지도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bp에서 75bp가 올라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 자체도 상당히 좀 위험한 포지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에도 투자자들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요. 연준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한 스텝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최대 높게 올라간다면은 3.5%까지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어떤 이제 강경파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이제 실제로 4%까지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이번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촉발했을 때는 에너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물가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자체가 상승을 했던 견인 효과가 있었고요. 반면에 현재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공급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에너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농작물이라는 것이 이제 단 몇 개월 만에 상품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너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오히려 잘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부담 감정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누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올해 실업률보다도 내년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가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임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삭감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양측에 있어서 단순히 단편적인 면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는 모습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물가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박스권과 같은 이런 증시 움직임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이제 잭슨 미팅이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어놓지 않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출금리, 즉 이제 기존의 금리 자체가 인상하게 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는 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이슈도 함께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오는 25일 날 금통위를 열어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참고로 2.25%입니다. 우리도 연준의 행보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보통 이제 초입에 강하고 그리고 이제 말에는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섹터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이슈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기흥 캠퍼스에서 R&D 단지를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삼성전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상심이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기타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종들에게 주가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산업소요 부분들의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캠퍼스 단지를 착공을 진행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블랙핑크가 또 핑크 배너를 또 토대로 또 컴백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처럼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을 소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LA,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케이콘 2022가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엔터주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비재 종목들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이슈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금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증시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특히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축소 중심으로 병행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를 또 분석을 해봤으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 보면 증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죠. 주로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나요? 네, 뭐 부동산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건설이나 뭐 건설 관련주다 우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8월 16일 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서 뭐 전국에 27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250만 호보다는 한 20만 호 더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건설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급 방식 공급하는 절차에 대한 이제 최소화,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규제에 대한 이제 대폭적인 완화, 그다음에 민간 복합 도시 그 산업,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신도시 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택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설주들이 뭐 첫째 날 발표했었던 때만 이제 잠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공급 계획 이전에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판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색다른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그냥 조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추가적으로 더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9월 달에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건축비 같은 부분도 추가적인 이제 개편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그다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이제 중부지방에 이제 대규모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 8일 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면서 상당한 피해가 이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을 비롯해서 뭐 동작, 송파 이런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침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침수 향후에 이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대심도 이제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서울시 이제 양천구가 과거에 이제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지하에 이제 빗물 저류 시설을 이제 대규모로 만들면서 이번에 이제 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수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여파로 인해서 관련된 저류 시설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특히 이제 지하에 만들다 보니까 터널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 동아지질, 뭐 한국선제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이제 저류 시설 자체가 조금 뭐 발표만 됐고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심도 이제 저류 시설 같은 경우 이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11년도 홍수 대책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양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 뭐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부 다 취소가 됐고요. 그게 아마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예상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더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는 시점에서 이런 토론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건설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분야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6월 달에 전체 건설 수주액 자체는 24조 5천억으로 계속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 2월에 14조 1천억을
바닥으로 해서 매월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민간 부분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2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6월 달에 19조 6천억으로 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민간 부분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뭐 경기 부양책 없이 뭐 자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나쁜 그런 영향은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 자체가 좀 증가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좀 유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주택 경기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달 주택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4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4월달에 100을 넘었었다가 지금 뭐 한 넉 달 만에 이제 반으로 줄었다라는 만큼 주택 경기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 경기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최근 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경기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270만 호 건설로 인해서 뭐 주택 건설 산업이 계속 좀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세를 보이면서 뭐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될 가능성이 뭐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270만 호 건설 관련돼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는 뭐 대형 건설사가 상당적으로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뭐 수주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건설사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택지 개발,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형 건설사 중에서 뭐 이런 역세권이나 택지 개발에 과거에 많이 했었던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된 기업도 뭐 주택 건설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장재나 가구, 그다음에 뭐 붙박이 가전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반기 보면 그렇게 나쁠 건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에 뭐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막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주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굉장히 미온적이라서 한번 건설주 위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쭈어 봤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주가가 당장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큰 그림만 나온 상황이라서 연속적으로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해외 수주라든지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든지 여러 거시경제들을 함께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폭우 이야기가 나와서 이 손해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보험주는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서 함께 좀 울상을 지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 손해액은 확대가 됐지만 이게 재보험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분산돼서 손실 악화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들어볼 텐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표님? 네, 뭐 수도권 폭우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강남 지역에서 이제 폭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자동차 침수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급 외제차나 뭐 대형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 이제 침수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비싼 자동차들이 이제 보험금을 지불하다 보니 많이 지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뭐 강남 뭐 전체적으로 중부 지방에 내리면서 침수 차량이 한 11,000대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피해액만 1,6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피해액은 아마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이제 자차를 이제 가입하신 이제 차주한테는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또 이런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또 재보험사에 이제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국내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에 있는 해외 대형 재보험사에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보험사가 이제 코리안리라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 자동차 보험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 국내 뭐 손보사 11개 군데가 가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재보험사에서 이런 이제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리안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뭐 손실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코리안리도 또 해외 재보험사에 또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피해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화재가 제일 많을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 삼성화재의 가입 비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손해액 추정으로는 한 500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화재가 재보험에 가입해서 손실 분담이 될 게 최대 145억입니다. 그러니까 145억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삼성화재는 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손실 비용이 한 7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관련된 손실액은 300억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한 3분의 1 이하로 이제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자동차에 대한 손실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좀 과다한 우려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손보험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그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각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올 초에 백내장 수술 관련된 이슈가 아마 크게 뭐 부각이 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입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그러니까 1월서부터 3월 달 동안 백내장 수술 관련된 보험금만 4,570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인데 지난 대법원이 6월 19일 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는 뭐 필요 없다라는 식의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입원했었던 분들에 대한 그 비용은 지급이 안 되고요. 통원 치료에 대해서만 그 지급이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원 치료 같은 경우 하루에 3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천만 원 정도의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가 뭐 이게 한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가 작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액이 줄면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백내장에 관련된 보험금 지급은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장기보험 같은 경우와 같이 이제 전반적인 보험 손해율 하향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뭐 이런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올렸었던 주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대 마진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손보사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이 확대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손해율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 그다음에 자본 수익에 의한 이제 영업이익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관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 대표주인 이제 삼성화재나 그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폭우 피해와 관련돼서 좀 단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에 대한 고수익 작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작전 유효할까요? 네,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2%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올스피드라는 회사의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요. 뭐 아마 국내에도 뭐 전일 반도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금일은 아마 상승폭이 그렇게 뭐 높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 연은 총재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국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뭐 지금 뚜렷한 뭐 방향성을 갖기에는 아직 좀 이른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500포인트 내외에서 당분간은 뭐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이 어저께 1,320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전일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원화 약세가 오늘도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전일도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폭이 이제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화가 계속 이제 절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더 자금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테마별 순환매가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돼서 뭐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신재생 관련주,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인데요. 이쪽 부분은 여전히 시장 관심사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쉬었었던 이제 디지털 콘텐츠주, 뭐 대표적으로 뭐 엔터나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관련된 그런 회사 쪽으로도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 시황과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우리 시장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마켓캡은 전일 대비 0.18% 소폭으로 오르면서 마켓캡은 1조 1,000달러대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0.09% 소폭으로 하락이 전환이 되고 또 전주 대비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24,000달러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해당 부분에 저항을 맞고 23,000달러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이체하지 않고 혹은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현재 24%가 넘으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년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의 자산인지 혹은 가치 저장의 수단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자산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업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단기적으로는 보여질 것이란 예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스탬프의 비트코인 그리고 USD 기준으로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현재 상향 지지선 그리고 상향 저항선이 일시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타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는 하락 모멘텀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21,00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24,000달러가 현재 비트코인의 저항선으로 잡혀 있는 과정에서 이 해당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21,0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87% 소폭의 상승 흐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이더리움 머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죠. 여전히 홀로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주 대비는 다시 하락 전환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1,800불대 거래되고 있고 오는 이더리움의 메인넷 머지 업데이트가 결국에는 9월 15일에는 진행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를 파운데이션에서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전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머지 이벤트의 날짜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9월 15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도 계속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 PO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상장 일주일 만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거래량이 66%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가격 또한 초반에는 140달러에서 시작을 했던 가격이 현재는 5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이 삼토망이 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탈릭이 이야기했던 머지 이벤트 성공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와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와 USDC 가격 1불대 잘 고정돼 있고요. 5위의 BNB 전일 대비 3% 하락했고 일주일 전 대비는 8%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들 중에서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도 3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 하락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과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국이 지배하는 코인이다라고 좀 폄하하는 말들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죠. 이를 놓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리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모두 증권성을 띠고 있는 증권형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이 리플을 이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소식에도 리플은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7위의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8위의 카르다노 에이다가 4%, 솔라나는 전일 대비 2% 하락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위의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 6%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0.0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델리티의 전망치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델리티의 매크로 총괄로 현재 역임하고 있는 주리엔 티모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 네트워크 성장 대비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네트워크 비율이 현재 2014년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이 가치는 이 현재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해당 가치가 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도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10년 차트에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3%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 시황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어제 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좀 포착이 됐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 어딜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환경이 조금 변하는 국면, 이러한 국면은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실적 시즌에 나타나던 시장의 형태, 그리고 그게 아닌 시장에 나타나는 형태는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즉,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예상치가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상승에 대한 룸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도에 대한 이익이 가능할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상승에 대한 룸이 클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대형 IT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또 반등세 국면에 돌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정거래일과 정거래일 모두 시장이 한 차례 지수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시장은 아직은 크게 조정이 나타날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반면에 어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특이했던 흐름은 자동차 업종의 약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겠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요소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정이 나왔다가 빠른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주가가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페이와 관련된 그 송금학 이슈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슈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했던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들 군 중에서는 반등의 모색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언급을 드린 이유는 지금 장중에 지수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하락이 있어도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한 번씩 도래를 하는 모습이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그 조정이 있다가 첫 번째 반등, 이 반등 같은 경우에서 종목을 체크하면은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를 좀 반등이 어제 눈에 띄게 나타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환경과 더불어서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워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부분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사업까지 확장을 하는 신사업을 늘려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 글로벌과 관련된 인공위성, 민간 인공위성 세종 1호를 5월 달에 발사를 했었고, 내년에 이제 3개, 내후년에 5개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5년 내에 50기 이상을 발사를 하면서 우주 환경과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확산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기본에 대한 부분, 즉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이익이 한 350억 원대입니다. 이 구조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5,06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이익에 대비해서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급형으로 자주 쓰이는 그 부분에 대한 멀티플은 한 10배 수준.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비쌀 수 있는데, 신사업 같은 경우 뭐 우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6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 시총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1차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본의 실적 체력이 있는 기업이 신사업 같은 경우를 영위를 하고, 여기에서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위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발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꾼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상승 안에서는 장 초반에는 짧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가격은 19,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들이 해주시는 이 종목들이 그 해당 장 중에 정말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때는 19,900원대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특징주라는 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밤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WTI, 브렌트유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투자 전략을 찾는다면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현재 측면에서 종목 같은 경우를 추려서 투자에 접근을 할 때 시총 상위주들은 좀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는 국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참여자들이 개별주 쪽, 그다음에 지금의 시장에서 좋은 업종군을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결부를 해본다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운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기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연결해서는 본업의 사업에서 신사업 같은 경우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 부분의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개별주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는 한데, 실제 실적 같은 경우 이제는 다음 분기에 연속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군에 대해서 기업을 찾아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조광 페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료라든지 아니면 선박과 관련된 부분, 전방의 환경 같은 경우가 중공업, 조선 이런 쪽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피팅, 그러니까 밸브라든지 이러한 작은 배관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또 퍼져가서는 이제 이러한 소재와 관련된 부분까지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업에 대한 이익의 사업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플러스 알파 요소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신사업 같은 경우가
좀 터무니없이 사업을 펼친다. 즉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든지 이러한 요소라고 하면은 주가의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시세에 대한 연속성도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업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이 실제 주가에 감안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가격보다는 아랫단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도 2거래일간 한 지금 말씀드린 가격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정도 가격에서 장중에는 아래쪽으로도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7,700원 수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조광 페인트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장전 전략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장중 전략은 저희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